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7번 기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8번부터 이야기를 하면, 8번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돼 있죠.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 이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 8번인데, 그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개인이 잘 산다, 생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연봉이 1억이다, 뭐 몇 억이다, 억대다라고 하면 되게 생활 수준이 높고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돼? 한 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생산 능력에 비례합니다. 생산 능력에 비례해서 소득 수준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1개인도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 능력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을 쓰거나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뭔가를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소득수준이 높지 않겠어요? 네. 가치 있는 일 또는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사람이 생산 능력이 높을 겁니다. 또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좀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겠죠. 좀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높은 또는 가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 그 회사원이 소득 수준이 높죠.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 또는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능력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1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나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산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얼마나 생산을 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지표, 우리가 국민 소득 지표다. 이 국민 소득 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GDP 아닙니까? 그 GDP예요. 이 GDP, 이거 소득을 나타내는 이 지표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타내는 걸 말하거든요. 어떤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 소득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봐라.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숫자로 한번 나타내면 그게 그 숫자로 나타내는 게 GDP예요. 근데 이 GDP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GDP가 이 gross domestic product거든요. 이걸 앞 글자만 딴 겁니다. GDP. gross가 총이란 뜻이에요. 총계. domestic이 국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product가 생산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국내 총 생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생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소득 지표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즉
생산이 곧 소득이에요. 어떤 걸 생산해서 물건이 팔렸어요. 근데 그 물건이 팔린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현된 가치는 어디 안 가요?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요. 누구의 소득으로든 갑니다. 뭔가 실현된 가치는 누구의 소득으로든 가요. 그게 이재용한테 가든 나한테 오든 그 가치가 실현이 되면 뭔가를 생산해서 그게 팔리면 가치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 생산물에 담겨 있는 가치가 실현된 거지 않습니까? 그 생산물의 가치가 생산물이 팔린다는 건 그 생산물의 가치가 실현되잖아요. 그 가치가 실현된 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실현된 거죠. 뭔가 돈이 들어온 거죠. 그 돈은 누구한테 갈 거예요? 누구한테든 가요. 우리 국민 중에 누구한테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총 생산물의 가치는 총 소득이 되는 겁니다. 총 소득. 그 실현된 생산물 가치가 실현이 됐고 그 실현된 거는 누구의 소득으로든 갈 것이기 때문에 총 소득과 같죠. 그래서 총 생산과 총 생산 그리고 그 생산물이 다 팔렸다고 가정하면 총 지출하고 같죠. 네, 이건 팔아주는 거니까 지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총 소득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지표를 나타낼 때 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더하면 그게 GDP죠.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총 생산물의 가치를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1인당 생산성이 생산성, 1인당 생산성 또는 1인당 생산 능력 이 결국에는 이게 바로 이 생산 능력, 1인당 생산 능력이 그 평균적인 우리나라 사람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여기에 착안을 했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원천은 뭐냐? 국부는 어떻게 확보되는 것이냐? 생산이라 이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는가? 여기서 결정이 난다라고 봤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근데 아담 스미스 이전에 그 중상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돈이다. 돈이 많은 그 나라의 돈 또는 화폐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잘 산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그 당시 돈이라고 하면 금, 은 이런 거잖아요. 금은 그 당시 화폐라고 하는 거, 그 금, 은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을 많이 확보를 할수록 그 나라가 부자가 된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금은을 캐는데 엄청난 혈안이 돼 있었죠. 거기서 나는 금은을 엄청나게 캤습니다. 캐서 그거를 죄다 자기 본국으로 가져갔죠.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국가가 잘 사는 국부의 원천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나중에 그 금과 은은 다 어디로 가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제일 많이 생산했거든요. 영국이 제일 많이 생산했습니다. 영국이 생산 능력, 1인당 생산 능력이 제일 좋았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나가지고 특히 면 제품, 옷 이런 거, 면 제품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게 되고 그거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팔면 그 돈은 그 금과 은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국이 잘 살아요. 생산을 많이 해야 아무리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돈이 많아봤자 그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다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립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주는 걸 많이 주는 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많이 줄수록 나는 나의 생활 수준, 나의 소득은 높아지는 거죠. 그게 시장 아닙니까? 그게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생산, 1인당 생산 능력이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산 능력이 좋아지려면 각 사람들이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교육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재가 많이 자본재가 많이 있어야 돼. 이런 자본재, 뭐 생산 설비 또는 공장,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야 생산 능력이 공장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장비들도 많고 장치들도 많고 그런 게 다 구비돼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설비, 장치 이런 것들이 잘 완비돼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수준이 계속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또 교육이 잘 되고 자본재가 체화되는 기술 수준도 높아져요. 설비의 수준도 높아져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생산 능력. 이게 잘 되면 될수록 자본재가 구비가 잘 되고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 진보,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1인당 생산성. 그러면 그 나라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국가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인당 생산성, 생산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생산성에 달려 있다. 생산성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 경제 발전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점점 평균적으로 지난 뭐 한 70년 동안 잘 살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1인당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게 뭐 노동조합이나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의 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노조?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그 사업체들에서 그 사업체에서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여주고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 기제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진짜는 그 나라의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줄 게 있어야죠. 뭔가 생산을 해야 줄 게 있죠. 생산을 해서 가치가 실현돼야 줄 게 있죠. 만약에 계속 쪼그라든다? 네. 생산 능력이 점점 쪼그라든다? 그러면 실현될 가치도 없고 소득으로 실현이 안 되죠. 소득으로 실현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려면은 결국 1인당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도 일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교육받고 문화인이 돼야 되죠. 뭔가 회사에서 원하는 또는 기업에서 원하는 또는 내가 일하는 그 일자리에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소득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취직하느냐? 자본재가 잘 완비되어 있는 이런 곳에 취직을 하면 할수록 내 소득 수익이 높아지죠. 국가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자본재가 얼마나 완비가 잘 돼 있는가
설비들이 어떻게 잘 돼 있는가, 그리고 기술 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이 달라지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요인이고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 또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건 1인당 생산성의 진보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번 기본 원리였고요. 9번 기본 원리는 그 화폐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화폐적인 것이다.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폐라고 하는 건 미시경제학에서는 화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시경제학에 와야 화폐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폐가 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현상도 결국은 그 가격이라는 게 화폐로서 우리가 가격이 표시가 되잖아요. 화폐라고 하는 게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사실 화폐 단위로 표현이 되게 되죠. 네, 화폐 단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화폐로 표시가 돼요. 근데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변동을 해버리면 이 가격 자체가 변동을 합니다. 상품의 가격 자체가 변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변동한다는 것은 그 경제를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교란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그 화폐 가치의 등락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9번 기본 원리,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상승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물가 수준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상승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화폐를 지나치게 증가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의 상승 현상인데 사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물가 수준의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하고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1,000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네. 화폐 가치 1,000원짜리 지폐 그 가치가 요 하나랑 같았다고요. 근데 물가가 이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요 옛날에는 요 1,000원짜리 화폐 하나로 요걸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사죠. 2개를 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물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올랐다는 것은 곧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옛날에는 살 수 있었던 1,000원짜리가 이제는 그 1,000원짜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2개를 줘야 살 수 있으니까 화폐 가치, 그 한 장의 화폐 가치는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물가 수준의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인데,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화폐량 또는 이걸 통화량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화폐량이 증가했기 때문일 거 아닙니까? 흔해지면 그 이전에 비해서 화폐의 양이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가치는 하락하죠. 가치는 하락합니다. 가치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분명해요. 화폐 가치가
화폐량을 지나치게 많이 증가시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화폐 가치 하락이 곧 물가 수준의 상승이에요. 물가 수준의 상승하고 같은 말입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많이 발행하면 많이 발행할수록 물가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물가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건 통화량을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이에요 지금. 예, 중앙은행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폐에 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은 그래서 이 물가 수준 안정이라고 하는 거, 물가 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뭐 하락하거나 뭐 변동이 심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수준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 또는 목표입니다. 물가 수준의 안정. 왜 중앙은행이 그 기능, 그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화폐 발권력을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중앙은행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화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또 맡게 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물가 안정하려면 요거를 잘 화폐량을 잘 조절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안정시키려면 물가 수준의 안정 또는 물가 안정 또는 화폐 가치 안정 이 두 개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안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화폐량 조절 이거를 중앙은행이 지금 이거 화폐량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중앙은행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 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것만 보다 알 수 있어요. 1921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있잖아요. 네, 독일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네, 1차 세계 대전이죠.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하고 새롭게 등장한 정치 체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바이마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의 어떤 그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화국이 하나 정부가 탄생을 하고 공화국이 탄생을 했는데 이때 전비 배상금 문제 그러니까 전승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비 배상금을 패전국이 전승국한테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나머지 뭐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네.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되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리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고 물가 수준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네, 물가 수준이 당연히 상승하는 현상, 즉 인플레, 엄청나게 초인플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수억 퍼센트, 2년 동안 수억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왔으니까 수억 퍼센트,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배씩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 당시 뭐 수레로 뭔가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수레로 돈을 실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완전히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봐서도 이런 중앙은행이 너무
화폐량을 너무 많이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결국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뭐 최근에도 2008년에 최근에도 뭐 여러 국가들에서 그 초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발생을 했고 그랬죠. 네, 그런 것도 다 정부가 통화량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든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마구 증가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릴 때는 일정한 준칙하에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 하면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은 준칙주의, 그러니까 재량껏 통화 정책을 쓰지 말고 중앙은행이 재량껏 자기 마음대로 통화량을 찍어내지 말고 통화 정책을 하지 말고 준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은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인플레이션 현상은 상당히 소득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부와 소득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부자들한테 유리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네,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테 유리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화폐 발행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초반에 증가가 됐을 때는 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때 초창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통화를 받은 사람들은, 즉 화폐를 받은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이전에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이 화폐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득이 가죠. 나중에 통화량이 충분히 증가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화폐를 이제 입수한 사람들은 전혀 그 화폐가 가치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입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화폐를 입수하거든요. 화폐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들한테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 현상, 화폐 통화량을 급격히 증가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 화폐를 실물에다 투자를 해야 되죠. 실물에다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겠죠.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생산적인 일에 쓰지 않고 부동산 투기 같은 곳에 쓰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전체가 비생산적인 곳으로 화폐가 이동을 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경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별로 어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 부자들을 더 부자되게 만들고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이런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신중하게 해야 되죠. 통화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10번에 있거든요. 10번에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 있다.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 이게 이제 10번 기본 원리가 되는데, 그게 왜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냐라고 하면, 사실 이 10번 기본 원리는 필립스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필립스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 있어요. 상충 관계. 즉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이제 여기 뭐 실업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플레이션 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거든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실업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어떤 경제가 이 상태에 있다고 그래봐요.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해보면 어떤 경제 정책을 쓸 때 이 실업률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필립스 곡선 위에서 놀거든요. 이게 필립스 곡선인데,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든 곡선이에요. 필립스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만든 곡선인데, 결국 경제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 점들 위에서만, 요 선 위에서만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이렇게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감소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물가는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은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낮으면 좋죠. 물가 둘 다 낮으면 좋잖아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필립스 곡선의 함의예요. 실업을 낮추려고 그러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물가를 하락시키려면 경제가 이 상황인데 물가를 하락시킨다. 물가를 하락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됐죠. 그럼 반드시 필립스 곡선에서만, 위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가 상승한 이 부분에서는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실업률.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실업률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필립스 곡선의 함이고, 결국 어떤 경제 정책을 쓰던 간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없다. 즉 상충관계에 있다. 상충관계가 뭐였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업을 잡으려고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필립스 곡선이요. 이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그 의미를 진단을 해보면 통화량을 늘리잖아요. 통화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효과가 있고 장기적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통화 가치가 또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화폐 가치 하락은 곧 물가의 상승이다. 그래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돈보다 사람들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소비가 는다고요.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늘면은 그 수요에 맞춰서 기업들이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생산도 늘어요. 생산을 늘리자니 고용도 늘어나겠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업도 줄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죠.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 뭐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려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생산을 많이 하게 되죠.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 생산 많이 하려면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죠. 그 이전에 비해서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는 거 실업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 효과만 보고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하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변동을 하잖아요. 이게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경기가 너무 악화되잖아요. 예, 경기가 너무 요 지역에 있다. 네, 요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 실업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경기가 가열되면 너무 생산도 많이 되고 너무 경제가 좋으면 물가가 막 상승한다고요.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고 교환도 많이 되면 막 가격이 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도 별로 너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나빠도 안 좋거든요. 근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다. 요 부분에 있는데 너무 가라앉았다 그러면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이 많아지면은 그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실업이 만연한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그 정부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할 때에는 이런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는. 근데 통화량을 늘리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거죠.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아까 필리스 웍슨에서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통화량을 늘리는 목적은 실업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한다. 물가는 상승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이거는 포기해야 돼. 물가 안정은 포기해야 돼.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는 거를 허용을 어느 정도 해준다.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화량 증가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지나치게 되거든요. 이걸 통화량을 늘리면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실업은 많이 해소되지만 이게 인플레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상승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경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좀 올리려고 너무 침체한 거를 올리려고 그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걸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통화량을 찍어내 버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안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진폭을 크게 해버립니다. 더
이 경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켰죠. 그러면 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물가 과열이 돼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더 진폭을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불가피하게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할 때에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통화 정책을 과도하게 트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경기 부양 정책을 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통화량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게 이제 필립스 곡선 또는 요 기본 원리 10번의 함의죠. 함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거든요. 네.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죠. 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고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고 그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아주 사실은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돼. 방금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되냐면은 지나치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경계했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지나치게 돈을 찍어냈거든요. 네. 찍어냈는데 장기적으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인플레가 상당 수준 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없죠. 네,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본 원리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경제학의 하나의 그 핵심 개념 또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경제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뭐 저 책도 상당히 두껍죠. 네, 두꺼운데 근데 사실 이 기본 원리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학이 몇 가지 이 개념을 통해서 구축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숙지를 해주시면 경제학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숙지가 안 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숙지하고 제가 첫 주에 이야기했던 그것 있잖아요. 네.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관, 세계관,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밑그림을 일단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개념들, 그 각각의 구체적인 개념들이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이 결국 경제학의 큰 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우리는 사실은 뭐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거시경제는 잘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네, 거시경제 이야기 요 8번, 9번, 10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못 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7번 원리까지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8번, 9번, 10번은 비교적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요 이야기는 이제 경제학 개론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파트는 그래서 미시경제 절반 정도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 이야기들을 잘 선택 이론과 시장 이론과 선택 이론과 시장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개념 또는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상당히 그 앞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엑기스만 이제 뽑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아요. 결국에는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지. 희소한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선택 이론과 시장 이론과 선택 이론과 시장 이론 각각에 대한 그 개념과 기본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경제 모형. 그 우리 책에는 경제 모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경제 모형.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엑기스 또는 본질적인 부분만 뽑아서 그 단순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제 모형의 중에서 두 가지와 관련된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미시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와 관련된 모형은 경제 순환 모형이거든요. 이 두 가지 예시가 나오죠. 경제 모형의 두 가지 예시. 그리고 하나는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경제 순환 모형하고 미시경제학의 생산 가능 곡선 그 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이제 특히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학 이야기를 거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시경제학의 대충의 얼개 또는 뭐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 그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지표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서 거시경제 큰 틀에 대한 또는 얼개를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 정도는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이제 다시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나오는 그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요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배우다 보면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경제 모형 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거기에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경제적 경제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시간에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두 모형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경제 모형과 관련된 두 가지 예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